네, 저기 마지막 시간 저 정보공개법 313페이지 하단을 볼게요. 하단에 자 청구 절차, 불복 절차. 자 청구를 보시면 끝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청구 말로도 청구할 수 있대요. 와, 그러니까 이 입법권자가 이 정보공개 청구,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한 사람이 국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하여튼 정보공개 어떻게든 해주라는 것을 여기다도 담아놓은 겁니다. 어?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하든 말로든 할 수 있고 정보공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청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공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 정보 공개를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이 국가는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정보 공개 해주라는 그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결정을 보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이 10일 이내가 공개해야 돼요. 10일 이내 아니죠?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만 하면 됩니다. 10일 이내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공개가 아니라 예컨대 뭐 책 한 권 복사해달라. 그러면 10일 이내 그걸 어떻게 해줘? 10일 이내 공개 여부만 정하고 책 한 권 복사해달라고 네가 와서 복사해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 CCTV 딱 설치해놓고 복사기 놓은 다음에 와서 복사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0일 이내 결정만 하면 돼요. 자 2항에 첫째 줄 끝에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사시선정범의 정의 이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다시 10일 이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공개 결정을 했으면 통지해야 하고요. 자, 2항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하여튼 일단 사본이나 복제물, 즉 복사해달라고 하면 일단 제공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예외가 없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책 10권을 복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공무원이 그 정보공개 하느라고 거기에 다 그냥 잡히면 어떻게 해? 응? 공무 방해하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악감정 품고 책 100권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전 직원이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네.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본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만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닌 것이죠. 다만 무조건이 아니라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눠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복사 안 해주고 열람만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귀중한 물품 있지 않습니까? 저 어디야? 문화재청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거 만약에 서류 같은 거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복사하다 그거 찢어버리고 하면 문화재 자체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보여줄 수만 있는 것이죠. 보여줄 수만 있고 또 우리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뭐 책 한 권 이렇게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와서 복사해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 복사해갈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와서 복사해가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제물 하여튼 복사를 원하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제공해 주거나 또는 열람과 병행해서 열람만 시켜줘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도 역시 통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 구조 1항 각호, 이제 구조 1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구조 1항 각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자, 아래 이의 신청을 보시면 이의 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비공개나 부분 공개. 부분 공개는 또 부분 비공개죠. 그렇죠? 부분 공개는 부분만 공개할 수 있으니까 부분 비공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비공개나 부분 공개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또는 청구했는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20일. 여기서 20일이 왜 나오죠? 10일이잖아. 10일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합하면 20일이죠. 즉 아무리 늦어도 10일 플러스 10일 그 내에는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때는 결정 통지, 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 아까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 할 수도 있죠. 이의 신청만큼은 문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만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그래서 집정과 136에 30일 이내입니다. 집정과 136 가운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에 국가기관 등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심의회가 뭐요? 오른쪽에 있는 정보공개 심의입니다. 오른쪽 아래 박스에 있는 정보공개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심의회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무조건 정보공개 심의회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보공개 심의회가
원칙적으로 언제 활용이 돼?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는 정보공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때도 무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최초 정보공개를 해줄 때는 그냥 해준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심의에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복잡한 것만 심의에 거치는 것이죠. 대신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에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도 심의에 또 안 거칠 수 있는 사유는 있지만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심의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심의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중요한 것만 정보공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등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개최해야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이 정보공개 심의에 꼭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정보공개 심의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나 그때도 정보공개 심의에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경우가 그 아랫줄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심의의 심의를 이미 거친 상, 즉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심의에 거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그때는 이의 신청했을 때도 심의에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이런 것들은 뭐 사소하거나 또는 확실한 비공개 대상인 거 이런 경우에는 심의에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정보공개 심의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당부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당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 정보공개 심의인데 최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원칙적인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해야 되냐면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사유는 있고요. 자, 사망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아래 끝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7일 내에 결정하고 통지해줘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7일이죠? 이게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 신청은 14일 내, 그 다음에 10일 내에 연장할 수 있죠. 행정기본법이 이상한 거죠. 행정기본법이. 그러다 그것은 이제 행정기본법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 적용될 것인데 14일 내, 10일 내.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7일 내입니다. 자,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 10일 내, 그 다음 날부터 10일 내잖아요. 근데 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정보공개 결정 10일 내, 그 다음 날 10일 내, 이것만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이 신청 결정도 7일 내,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 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만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갑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있잖아요. 행정기본법 할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행정기본법에 이의 신청 기간이 정보공개에 따라가거든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30일 이내. 이것은 행정기본법도 따라갑니다. 집정과 136인데 행정기본법은 한 가운데로 딱 자리 잡는다. 이렇게 제가 연상하시라고 했죠. 그 한가운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거기 있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이의 신청 기간이 정보공개법 따라가듯이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할 때 다음 날부터거든요. 행정기본법도 14일 내 결정해야 돼요. 이의 신청하면. 근데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내거든요. 이게 정보공개에서 이의 신청 결정기간이 7일 내,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 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이것을 행정기본법도 똑같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결정기간이 14일 내 결정해야 되고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내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기 나올 때 정보공개법 나올 때는 거기에다가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기간하고 그 연장을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나올 때는 거기다가 정보공개에서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을 좀 적어 놓고 나올 때마다 그걸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보시면 행정심판에서 2항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죠. 기본형. 이의신청 필수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소송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제3자 보호를 보시면 자, 제3자 통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는데 그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하고 관련돼 있어. 그러면 그 제3자한테 며칠 안에 통지해줘야 돼?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아래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돼?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전속결이죠. 3일 내. 왜냐하면 지금 막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려면 또 지체
눈치 없이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7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에서 이의 신청이 30일 이내잖아요. 그러나 제3자는 7일 내입니다. 7일 내에 속전속결할 수 있게끔. 자, 이런 경우에 공개 결정이라고 공개 실시일은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도록 간격을 두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래? 7일 내에 이의 신청해서 이ገብ을 구제받을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시면 첫째 줄 끝에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는 공개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떻게든 공개하려고 하는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죠. 자, 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사후에 중간에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래서 우리 경찰 관련된 정보도 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들어가고요. 5호의 세 번째 줄의 끝을 보시면 5호에 이제 5호가 뭐 감사, 감독, 검사 뭐 이런 것들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셋째 줄의 끝에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그다음에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청구인한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제도를 굉장히 내실화할 수 있는 이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 정해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즉 지금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열해 놓은 거 아니에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열해 놓은 것에서 국민을 엄청 생각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죠. 내부 검토 단계 있어? 그러면 그냥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만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 이제 오후에 뭐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적어 있는데, 그때 내부 검토 과정이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쯤 끝날 것인지 그걸 함께 안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검토가 종결됐으면 종결됐다고 또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 통지를 해줘야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정보공개 제도를 굉장히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 안에도 그것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법을 관할하는 이 국회의 그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정보 공개하려고,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정보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정보공개법 곳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6호를 보시면 해당 정보, 지금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열거해놓은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정보 공개로서 복사해 줄 때 거기에 사람 이름이나 사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견출지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띠지로 가려가지고 복사해서 줍니다. 그때 사람 이름인데 가리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경찰관. 그래서 거기에 괄호를 보시면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 일정한 사항은 제외, 이 제외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즉 공무원의 이름은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공개가 제외되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할 때 업무를 처리한 경찰관의 이름은 함께 공개해줘 버립니다. 왜 그래? 그것이 우리가 112 사건 처리 내역서를 정보 공개로 공개해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법원에다가 많이 제출합니다. 왜 그래? 뭐 가정폭력 이런 거 이혼 소송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신고했었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다 제출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출석시켜서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112 신고 처리 내역서 그걸 보고 이름 적혀 있는 그걸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려서 하면 법원이 절차가 두 번 거치죠. 누가 그때 출석했는지 한 번 물어본 다음에 또 출석 요구를 다시 하게 되니까 번거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의 이름, 직위 이런 것들은 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화살표에 판례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경찰의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 또 폭력 단체 현황에 관한 정보. 딱 봐도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것 같죠. 딱 봐도 좀 뭔가 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례에서 얘기했고요. 이 항에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여튼 공개는 하야 한다니까요. 공개는 하여튼 하야 한다. 아래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정보공개 심의회를 보시면, 자, 심의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회는 몇 개가 있죠? 엄청 많죠. 전국의 기관에 다 있는 거죠. 다만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조금 줄어든 것인데, 어쨌든 각 기관에 엄청나게 있는 것이 정보공개 심의회고,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 기관에 두고 1항에 국가기관 등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화살표에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게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기관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적은 기관이 있겠죠. 우리 경찰은 겁나 많고, 경찰은 민원인을 엄청 많은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대신 민원인을 별로 상대하지 않는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별로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런 것은 그냥 각 기관에다가 다 이 심의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상급기관에만 그냥 대표로 둘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놨고요. 이 항에 5명 이상 7명 이하. 자, 사항에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통상 이런 것을 규정할 때 뭐 3분의 2 이상, 뭐 과반수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딱 3분의 2를 딱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 다만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그다음에 그 뒤에 재판, 수사, 범죄명, 우리 경찰도 들어가는 것이죠. 즉 각종 공안기관, 각종 공안 관련 기관은 저 밑에 그 아랫줄에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안기관은 이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 전문가를 조금 적게 포함시켜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공개 심의는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우리는 3분의 1 이상은, 최소 3분의 1 이상은, 일반적은 3분의 2, 그냥 딱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우리 경찰기관 같은 기관은 최소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하도록. 자, 정보공개위원회를 보시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즉 큰 틀을 논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이게 전에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는데 올해 초에 바뀌었죠.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 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입니다. 딱 그냥 11명입니다. 딱 그냥 못 박았어요. 3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자, 7명이 민간 위원입니다. 아까 저 유추의 정보공개 심의회는 일반적으로는 3분의 2, 우리 경찰기관 같은 곳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민간 위원이죠. 근데 정보공개위원회는 그냥 7명이 민간 위원입니다. 근데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야, 공무원이야?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이죠. 왜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니까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오늘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뭐 좀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당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갈수록 개인정보보호법도 좀 중요성이 좀 더해요. 옛날에 이제 무조건 정보공개법이 최고 중요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갈수록 우리 사회가 개인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을 중시하죠. 후진국일수록 집단을 중시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개인정보보호법. 먼저 개인정보의 의미가 뭐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그래서 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개인 정보죠. 근데 나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그래서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도 개인정보로 해가지고 개인정보의 틀을 더 넓혀놨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혀 놓았고요. 아래 달을 보시면 중간에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이제 가명 정보죠. 이 가명 정보는 뭐예요? 여러분, 익명이라는 것은 아예 이름을 아예 안 적는 것이 익명이고, 가명이라는 것은 가짜 이름을 적는 것이 가명이죠. 근데 어쨌든 그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로 넣어놨습니다. 즉 가명 정보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래 가명 처리를 보시면, 자,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명 처리입니다. 자, 가명 처리할 때 가명이 뭐예요? 가짜 이름이죠.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삭제하면 어떻게, 전부를 삭제하면 익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익명은 아예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이고, 가명은 가짜 이름을 적은 것이니까 이름에 일부라도 적어야 가명이 되죠. 그래서 일부를 삭제했어. 그럼 가명이 되는 거야. 전부를 삭제하면 그럼 익명이 돼버리니까 가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했어.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글자를 넣었어. 그것이 이 가명입니다. 가명. 즉 가명, 전부를 삭제한 것은 안 들어가요.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 처리의 개념 정의는 있지만 익명 처리의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왜 그래? 익명은 이름을 적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명확하잖아, 뜻이. 개념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명 처리는 이름을 아예 안 적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이름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짜로 이름을 적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대신 익명 처리는 아예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니까 뻔하냐,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래 정보 주체를 보죠. 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이 정보 주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다르죠.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끝에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것의 주인이 정보 주체죠. 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걸 다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 자체도 공공기관 사람 다 정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정보 주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아래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이번에 또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고정형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거, 이동형 옷이나 이런 데다 달고 또는 손으로 들고 옷에다 달고 또는 손에다 들고 이동하면서 찍는 것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중간에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중간에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해서 그래서 뭐 차에다가 부착하든지 옷에다가 부착하든지 손으로 들고 움직이든지 이것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자,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자연인에 대한 정보고요. 그 자연인도 생존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이 정보공개법에 쓰여져 있어요. 사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라도 여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오케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비록 우리 생각에 개인정보라고 느껴져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 슬래시에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민간에 의해서 처리하는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아래 굵은 표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아요. 모든 개인 정보예요. 그래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있었던 것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다 들어간다. 오른쪽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시면 1번 끝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되고요. 2항 둘째 줄 목적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5항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부 주체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일정한 사항 공개해야 되고 또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7항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뭔 말이야? 익명은 아예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고 가명은 가짜 이름을 적는 거였습니다. 가짜 이름을 적는 방식이 이름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것이 이 가명 처리죠. 가명이죠. 가명 처리. 근데 익명이 우선돼 가명이 우선돼? 이름을 아예 안 적으면 위험성이 더 낮아지겠죠. 이름 일부를 가짜로 해. 그것보다 이름을 아예 안 적으면 더 보호가 되지. 그래서 익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로 목적 달성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가명이 있어요. 익명, 가명이 있어. 익명이 우선입니다. 이름을 아예 안 적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보시면 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죠. 정보공개위원회 원래 총리 소속이었는데 지금 행안부 소속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케이? 정보공개위원회 행안부 장관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입법권자가 뭘 더 중요해서 개인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보 공개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 당연하죠. 정보 공개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 정보 공개 안 됐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지만 개인정보 잘못 공개돼 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 고격하려고 하는 사람의 타겟이 돼서. 오케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렇게 해놨고요. 7조의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상임위원이고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아까 정보공개위원회는 11명의 위원을 두고 있죠. 11명. 그중에서 7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7명 민간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명의 위원. 자, 아래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 제한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25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래의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6인데 그중에서 3, 5를 제외하면 다 공적인 목적이에요. 공적인 목적. 그러니까 사적인 목적으로는 3, 5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공적인 목적이고 자 3호에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즉 민간인이 이 고정형 우리 CCTV 설치하는 것이 고정형이잖아요.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가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이 사유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건물에다 CCTV 설치한 데는 여기 다 걸리죠.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민간인들이 CCTV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이 목적으로만 민간 CCTV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항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이 발안실이 저 땀내는데 나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땀내는 데가 뭐죠? 찜질방, 예, 찜질방, 탈의실 이런 데에는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공개 장소들 고정형이건 이동형이건 다 설치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여 년 됐어요. 이게 아마 한 2007, 8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욕탕에 CCTV 다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절도가 안 일어났었어. 아주 옛날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목욕탕에 절도가 일어났었는데 CCTV가 좀 활성화되면서 목욕탕 이런 데 다 CCTV가 설치되면서 도둑놈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어? 도둑놈은 없어졌는데 그 뭘까 찍은 거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예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가 생겨? 도둑놈들이 생긴 거죠. 찜질방. 그래서 여러분들을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런 거 가실 때 귀중품 기작 같은 거 절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아주 공개적으로 절도 장소예요. 왜?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도둑놈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들고 가면 아주 제대로 타겟 되는 것이죠. 지갑에다 노트북을 함께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실 때는 CCTV 반드시 없어. 설치하지 못하게 법에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자, 거기 뒤에 사망을 보시면 사망 중간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 2항 단서는 교도소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기관 등에서 고정형 CCTV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면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자, 사항의 1항 각호에 따라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이제 사항은 민간에서 저 사망은 공공기관이 설치하려고 하면 사항은 민간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정부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CCTV가 있어. 옆에 안내판 꼭 붙어 있어요. 오케이? 모든 고정형 CCTV 옆에 잘 보면 어디 구석에 안내판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자, 5항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끝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도 다 CCTV 설치되어 있거든요. 녹음 기능 있어. 녹음 기능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지시가 옛날부터 그렇게 이 법 될 때부터 녹음 기능 평상시에는 꺼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녹음 기능을 끌 수 없는 CCTV가 있었어요. 다시 다 그 기능 넣어가지고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놓다가 우리 지구대 파출소로 온 그 사람들이 깽판 칠 때가 있죠. 깽판 칠 때는 이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지랄해. 그러면 우리 경찰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거 올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찔끔해서 조용히 하게 되는 것이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범죄 현장에서는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켜는 것이죠. 별도로. 평상시에는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조의 2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운영 제한. 자, 둘째 줄에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해서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1, 2, 3, 5는 촬영할 수 있는 경우고 1, 2, 3, 5를 제외하면 촬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 목욕탕 이런 데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2호를 보시면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딱 촬영한다고 밝혔는데 상대방이 명식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2항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촬영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아까 고정형하고 똑같죠. 고정형, 이동형 전부 다 목욕탕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자, 3항을 보시면 중간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끝에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코더 이런 데서는 다 촬영하고 있으면 불빛이 깜빡깜빡이게끔 다 해놓은 것을 아실 거예요. 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